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저출산 문제, 참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생존이 달려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어떻게든 출산율을 높여야 하는데요. 좀처럼 쉽지가 않나요? 조금 더 올라갈 기미를 안 보이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이 부모가 아기를 키울 수 없어서 베이비박스에 맡겨지는 아기들이 아직도 존재하죠. 자, 그 아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위기에 빠져 있는 임산부를 지원하고 또 그 위기의 부모들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합니다.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서 바로 이런 일을 하시는 분 오늘 초대했습니다. 김윤지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베이비박스가 지난 2009년에 만들어졌어요. 그죠? 네. 처음 이걸 만드신 이종락 목사님. 네. 저 EBS 초대석에서도 모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베이비박스는 전국에 몇 곳 있습니까? 베이비박스는 서울에 한 곳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전국의 부산 그리고 경기도 군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제주도에서 새로운 베이비박스를 만든다는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있는 곳은 3곳. 네. 앞으로 하나 늘어날 예정이고. 네. 그럼 연간 맡겨지는 아기가 몇 명 정도? 2010년도에는 연간 평균 200명이 넘는 아기들이 이제 들어왔고 그게 이제 서울에 위치한 베이비박스 집계로만 그렇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거기가 한 곳이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부산 군포가 생긴 거로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누적 2천여 명의 아기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매년 한 100여 명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산율도 떨어지고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민간단체가 좀, 위기 상황의 부모들을 지원함으로써 좀 그래도 가정에서 자라는 아기들 수가 늘어나지 않았나 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간 100여 명 정도는 맡겨지더라?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맡겨진 아기들은 뭐 어떻게 입양 갑니까? 아니면 시설로 보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이비박스가 합법적인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입양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요? 그래서 네, 대부분의 아기들이 전국에 있는 보육원으로 다 보내지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가 법적 근거를 가진 합법적 그런 기구가 아니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정부에서 이제 불법이라고 많이 규제를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베이비박스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무언가가 사실 필요한 거는 사실이고, 사실 제가 우리나라 베이비박스 상황을 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 제일 많이 놀라는 게 왜 한국은 나라에서 이거를 운영하지 않아? 왜냐하면 어느 나라이건 위기 상황이나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가족들의 아기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기들을 보호하는 그런 보호시설이 있기 마련인데, 네, 이런 게 이제 국내에서는 민간의 뭔가 역할로 지금 치부되고 있어서.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네. 위기에 처한 부모가 사실 그 부모가 이 아이들을 뭐 시설에 맡겨야 되는데 네. 그걸 대신 대행해 주는 그런 상황이로군요. 현재 보면.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김 대표님은 베이비박스랑 언제 어떻게 인연을 맺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2013년도 11월쯤에 우연히 뉴스 기사에서 베이비박스 기사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뭔가 물건이 담겨야 할 상자에 아기가 들어온다는 게 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뭔가 내면에서 좀 즉각적인 반응이 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사랑 공동체에 연락을 해서 한 2년간 아기를 돌보는 자원봉사자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원봉사를 하면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베이비박스가 핫 이슈다 보니까 항상 갈 때마다 기자들이 상주에 있고 베이비박스 관련한 언론 기사는 이제 매일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2013년, 14년 때는 그랬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조금 관심이 떨어진 것 같긴 한데 그때보다는
네, 그죠? 네. 제 생긴 지도 오래됐고. 네. 그렇죠. 근데 그때 자원봉사로는 어떤 역할을 하셨다고요? 그냥 아기를 돌보는 거? 네, 그때는 아기를 돌보는 자원봉사자였고 제가 원래 아기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아기였을 때부터 아기를 좋아했어가지고. 네, 이제 돌보는 와중에 베이비박스에 아기가 들어오면 그 시설 내에 그 모니터에 이제 베이비박스 내부 상황이 뜨고 종이 울리는데 네. 그 아기를 돌보고 있는 와중에 이제 들어온 아기를 목격한 적도 있었고요. 네. 그렇게 아기를 거기 베이비박스에 어쩔 수 없이 맡기러 온 그런 부모들이 직접 그 시설 운영하시는 분이나 자원봉사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까? 아니면 그냥 몰래 맡기고 갑니까? 그 베이비박스 측에서 부모들하고 상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상담 사람이 나오기 전에 그냥 부모가 도망가거나 그런 경우도 달아나는 있고. 경우도 있고요. 네. 면담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렇지 네. 않은 경우가 양쪽 다 있더라. 네, 맞습니다. 직접 면담을 이렇게 해보신 적은 없고요, 그 당시에? 네, 저는 그 뭐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측은 아니었어서 그렇죠. 네, 부모들과 현장에서 직접 면담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가급적이면 또 가능하다면 부모가 자기 자식을 키우는 게 가장 좋은 거다. 이 생각에서 어떤 활동을 시작하신 거죠? 그렇죠. 사실 저는 이 베이비박스 문제가 지금 꼭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 현장에서 둘이 똑같이 임신한, 가출한 청소년이 있을 때 누구는 아기를 키우고 누구는 아기를 포기하는 경우에 유일한 차이점이 교수님 혹시 뭐라고 생각되세요? 글쎄요, 잘 감이 안 오는데요. 네, 그래서 보통은 제가 질문을 하면 뭐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 아기를 다시 키우지 않을까요? 집이 있으면 아기를 다시 키우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손에 한 번이라도 길러진 경험이 있으면 그 친구는 커서 아기를 키우고 그 다음에 그렇지 가정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에 내가 부모가 됐을 때 아기를 포기하기가 쉽다는 그런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은 내가 가정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고 그게 내 DNA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의 부재를 겪고 자라난 청년들이 부모가 됐을 때 또다시 아기를 포기하기가 쉽고 이 가정의 부재라는 것이 대물림 된다는 것을 그래요? 네, 알게 됐어서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아기를 키우고자 하는 부모의 손을 잡아줌으로써 이 대물림을 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도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결국은 아기를 살리려면 부모를 살려야 한다는 명제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 사실을 처음 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기러 오는 그 부모들이 시설에서 자란 그런 부모들이 많다 이 말입니까? 꼭 시설에서 자라지 않더라도 뭔가 이제 성장 배경에서 자라나면서 뭐 혼자 방치되어 있었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아니면은 뭐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네. 물론 모든 이혼 가정이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뭐 이혼으로 인해서 방치된 경우라든가 해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자라지 못한 경우가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거의 99%였던 것 같습니다. 99%나 돼요? 네. 베이비박스 문제를 그래서 제가 이제 베이비박스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조금 계속 드는 의문이 베이비박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의문이 계속 들기 시작했고 그러려면 이 지금 현실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베이비박스를 찾았던 부모들 2009년부터 2014년도까지 베이비박스를 찾았던 부모들 한 1000여 명 되겠죠. 그래서 500여 건의 상담 일지를 받아서 분석을 했고, 네, 그래서 거기서 좀 놀라운 사실들을 몇 가지 알아내게 됐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드러난 거니까 생생한 현장의 소리인데, 맞습니다. 자, 첫 번째 뭘 알아내셨어요? 첫 번째는 당시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베이비박스를 찾는 부모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무책임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부모일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이제 대중적이었는데 사실은 이 부모들이 처한 면면을 살펴보니까 거의 모두가 이제 청년 빈곤 상태. 청년 빈곤.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주거가 불안정하고 그래서 주거가 불안정해서 뭐 차에서 생활하거나 뭐 친구 집에 얹혀 있거나 모텔방 뭐 아니면은 공원 벤치, 찜질방 이런 경우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유에서든 비혼 한부모가 된 경우, 그래서 뭐 사별을 했거나 아니면 원래 이제 아기 그 아빠나 엄마와 이제 헤어진 경우. 예, 이게 비혼 한부모. 네, 비혼 한부모가 된 경우 또는 아기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장애. 네, 부모가 장애가 있거나 건강 이상이 있는 경우. 또는 뭔가 원치 않은 강간 등의 방식으로 임신이 됐거나. 예. 또 요 사실은 좀 놀라웠는데,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전형적인 가족의 형태라고 여겨지는 양성 부모 사이에서 나온 자녀가 아니고 사실은 뭔가 관계에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혼, 기혼, 기혼. 네, 이혼한 지 1년 미만, 별거 중에 나온 아이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비전형적인 가족 형태라고 여겨지는 그런 가족에서 나온 아기일 경우에 베이비박스 행위 또 잦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다 겹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내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청소년인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집단 강간을 당해서 임신이 되었는데 부모님한테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고 아기를 낳고 보니까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은 경우. 근데 사실은 그 사례를 정말 읽어봤을 때 그 상황에서 그 누가 나는 자신 있게 아기를 키울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알아낸 거는 이게 뭔가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베이비박스 부모들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의 사회 안전망 밖에 있는 청년들의 문제가 아닌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청년들의 문제다라고 이제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사실은 이 상황에서도 모두가 버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30%의 부모들이 아기를 다시 베이비박스에 뒀다가 데려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베이비박스에 맡겨놓고. 네. 수일 내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수일 내에 찾아오던 아니면은 추후에 다른 이제 과정을 거쳐서 뭐 다시 찾아가던. 그러니까 이미 시설에 맡겨진 것도 추후에 와서 찾아가는 경우가 30%? 네, 통틀어서 30%.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모들이 처한 상황을 몰랐다면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30%의 부모가 다시 데려간다는 거는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들이 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부모들도 아기를 키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사실 그래서 저희가 시작을 한 거는 이 30%를 좀 더 늘려나갈 수는 없을까? 뭔가 긍정의 끈을 잡고 더 이걸 크게 만들면 더 많은 아기들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찾아낸 결정적인 실마리는 부모들이 사실 모두가 충동적으로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버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모들이 임신인지 사실을 알고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핸드폰으로 인터넷으로 아기랑 살아갈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해서 검색을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저도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정보만 찾는데도 그 정보를 찾기가 너무 어렵고 찾았을 때 이게 과연 내가 해당되는 것인지 알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점을 이제 저희가 알게 됐어요. 특히 또 연령대가 낮고 그러면 더더욱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 상황이 사실 뭐 내가 임신 중인데 갈 곳이 없어서 공원 벤치에 앉아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경우일 경우에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급하게 정보를 찾아야 되고 그런데 그 찾은 정보는 흩어져 있고 찾아도 굉장히 어려운 행정용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도움을 못 받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저희가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베이비박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서 구상하게 된 솔루션이 네. 아기를 키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부모들이 아기를 키우는데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아주 쉽고 빠르게 전달하는 그런 모바일 솔루션을 만들면 어떨까. 그렇죠. 그래서 한 번에 도움받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솔루션에 그 정부 지원뿐 아니라 정부 지원이 들어서지 않는 그런 자원의 공백에 민간 섹터의 자원을 이제 메울 수 있게 해서 뭔가 사각지대를 계속 넘어갈 수 있게끔 모든 섹터의 정보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찾았을 때 굉장히 쉬운 언어로 전달하고 알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솔루션을 기획해서 만들게 됐죠. 그 500건의 상담 분석을 쭉 요약해서 설명 주시는데 거기 청년 빈곤, 주거 불안정, 뭐 장애, 강간 뭐 이런 말씀들 쭉 들어보니까 제 식으로 표현하면 참 오죽하면 이런 단어가 떠올랐어요. 네. 오죽하면 자기가 낳은 자식을 베이비박스에 맡길까. 네. 바로 그런 거네요. 네. 참 어찌 보면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구나 이런 측면이고 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조금만 가능성이 있으면 30%는 데려가더라. 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오죽하면 맡길까? 조금만 가능성을 주면 키울 텐데 네. 이거로군요. 네. 그래서 아까 그걸 만들시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예요? 본격적으로는 이제 2018년도부터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봐야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사업비 마련에 사실 네, 많이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이제 개발이 돼서 세상에 나온 거는 2020년도 4월 달에 나오게 됐고요. 예. 그때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정식으로 뭔가 준비 땅 하고 오픈됐다기보다는 정말 우연한 기회에 별다른 홍보 없이 이게 알려지게 돼서 오픈한 지 첫 3주 안에 1,000명이 넘는 이제 사용자가 들어와서 1,000명이나? 네, 정보를 받아가고 한 개 포스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00뷰수 이상 찍히고 그래서 지금은 2년, 3년 가까이 이제 운영을 하면서 예. 모바일 웹으로도 나오고 올해 앱으로도 출시를 했는데 이제 2,000명 정도의 회원 가입자가 있고 그다음에 총 누적 사용자는 3만 명이 넘었고 총 페이지 뷰수를 찾아본 거는 35만 건 이상 그래요. 기록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보통 뭔가 대중적으로 쓰는 앱의 수치치고 그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근데 근데 이런 정보가 필요한 임신 여성, 그 남성 그런 경우가 그렇게 흔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사실은 너무 이제 열악한 상황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처음 그 품이 오픈됐을 때 제가 팀에 혼자 있었고 거의 운영을 못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계속 사용자가 들어오고 정보를 찾아가고 후기가 들어온다는 게 그만큼 현장에서 이런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그런 증명이 아닐까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루션에 들어가면 어플이 됐건 뭐가 됐건 어떤 정보들이 거기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베이비박스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부모들이 아기를 키우는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요소들 분야의 정보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거를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거부터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제 집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다시 계획되지 않은 임신이나 성매매 또는 성폭행 그런 2차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 같은 경우에 당장 긴급하게 갈 수 있는 긴급 주택부터 LH, SH 같은 그런 정보를 아울러서 넣어놓고 있고 주거 지원이 있군요. 네. 그리고 주거가 해결된 후에 이제 경제적으로 정부 지원의 기초생활수급이나 긴급생계비 지원부터 그 외에 민간 섹터에서 하는 경제적인 지원들이 총망라해서 들어가 있고 또 의료 같은 경우에 아기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는 경우 어디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부모가 건강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어려울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원들, 그리고 법률적으로 뭐 비혼부의 아기 같은 경우엔 출생신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행정 사각지대에 빠지면 뭐 현장에서는 아기가 3년, 3살이 넘어서까지 출생신고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예. 그래서 이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뭐 교수님 말씀에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 주거, 경제, 의료, 법률 이런 총망라해서 전달을 하고 있고요. 예. 그것도 정부 공공 지원뿐 아니라 네. 민간 지원까지도 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어려운 경제 상황과 주거가 불안정한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웬만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웬만하면 도움을 받을 수 그래요? 있습니다. 길이 있군요. 길이 있고, 물론 사회 자원이 꼭 필요한데 없는 것들이 있는 경우가 당연히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모든 자원을 다 올려놓고 뭐 그거는 1차적으로 당연히 하는 거고, 사실은 저희 그 품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들어와서 정말로 위기 상황을 넘어서 정말 자립까지 갈 수 있게끔 예. 한 사람의 그 삶을 여정으로 보고 뭔가 단계적으로 이 지원이 계속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게끔 이어지도록.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위기 상황에서부터 이상적으로 이 사람이 자립까지 갈 때까지 어떤 자원을 어떤 순서대로 연결해야 되는지, 예. 그리고 그걸 하면서 정말 이거는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비어있는 구멍이 네, 있으면 네, 그거는 파악해서 이제 개발을 하는, 직접 만들어서라도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조금 드리자면 그 청소년 부모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나라에서 주는 국민 행복카드의 혜택을 받으려면 초음파 검사를, 임신 확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되는데, 예. 초음파 검사조차 비용이 없어서 아예 그냥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올 봄에 뭔가 정책 제언을 하는 자리에서 이제 그 상황을 공유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참석하셨던 분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부모들을 위한 임산모나 산모를 위한 의료 지원이 이제 마련이 되고, 그런 식으로 뭔가 비어 있는 자원은 저희가 파악해서 메워 나가는 알겠습니다.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